아이를 많이 낳아요 여기저기. 그러면 과밀이라는 건 미덕이 될 수 없는데요. 인구가 정말 소멸하고 없어진다는 시대에 인구가 몰리는 그 지역은 바로 인구 때문에 이제 반사 이익을 받고 투자자도 대안이 없어요. 인구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고밀 지역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게 부동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뭐 고밀 지역 즉 인구 밀도라는 지표를 봐야 또 전국에서 아마 아파트 가격 가장 비싼 동네 꼽으라면 뭐 단연 서울이 될 텐데 서울 안에서도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극화가 더 맞을까요? 지난해 매매 가격 평균치를 내보니까 서초구는 평균 가격이 25억 원, 노도강은 평균 5억 원, 5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과 금리라는 변수도 남아있는데 집 살 때, 집 팔 때 인구 밀도와 가구 트렌드를 중심에 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조영광 연구원에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망하기가 참 난망한 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과거에는 없었던 정치권 변수까지 등장을 해서 일단 우리 총평을 한번 하고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어려운 뭐 한국이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과 동일하게 금리에 죽고 금리에 살아나는 금리에 따라 출렁이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까지만 해도요. 3% 초반으로 주담대 금리를 받으신 분이 40%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3% 초반 금리를 받으면서 시장을 회복시켰는데 작년 9월부터는 또 정부랑 은행이 대출 공조하면서 4% 주담대 금리로 아주 무리한 좀 무거운 금리를 받으신 분이 60%까지 증가하면서 시장을 누르는 셈이죠. 네. 그럼 올해 키포인트는 뭐냐면 3%의 다시 주담대 금리 시장을 거래를 일으켰던 3%의 주담대 금리 비중이 다시 늘어나느냐 안 나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살잖아요. 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비수도권에 있고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은 대부분 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뭐 이런저런 대책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물량들을 털어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려면 거래가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의 정책은 거래 비용이죠. 거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될 것이고 그게 즉효약인데 시장의 온도차이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 지방은 다른데 그럼 시장의 온도가 매우 차가운 곳 특히 뭐 대구나 최근에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용 즉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100% 감면 이것이 된다면 바로 즉효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거래세 감면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서울에서도 근데 이 와중에 굉장히 온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됐어요. 재건축 단지는 놔두고 나머지는 해제를 했는데 그럼 현재 시장 분위기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나오고 잠삼대청 그렇죠. 뭐 잠삼대청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역시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뭐 그런 데는 규제가 되겠지만은 이미 그 지역에 재건축이 돼서 신축이 돼서 어느 정도 준신축이 된 준공 연식이 10년에서 15년 된 아파트는 이제는 실수요 내가 굳이 안 살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집값이 매우 비싸고 지금 고금리 현강이라서 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집값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만약에 좀 자극을 받아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하면 네. 잠삼대청 거기 말고 그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오름세가 좀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제가 기억 안 나지만 꽤 오랫동안 묶여 있었어요. 5년입니다. 5년 네. 동안 묶여 있는 게 풀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 이슈가 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은 사실은 시장이 흐름대로 갔을 수 있는데요. 이게 5년 만에 뭔가가
계속 묵혀있던 것이 특히 뭐 그 내 지역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상당히 핫한 지역이고 잘 모르는 사람도 야 그 묶였던 지역들 그 핫한 지역들 5년 만에 풀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심리를 조금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 지역이라서 묶어둔 건데 이쪽이 만약에 규제가 해제가 되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서 올라갔던 반포 같은 데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쪽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키 맞춰서 다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쪽으로 몰렸던 수요가 분산돼서 반포 일대는 좀 가격이 빠지게 될까요? 좀 썰렁한 얘기지만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반포, 잠실보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이 지역들은 대한민국의 거의 0.1% 지역밖에 없는 한강이 보이는 평지 지역입니다. 상당히 극소수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들 중에 어디가 빠져나간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상당히 극소수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가 뭐 해제됐고 이것들이 뭐 분산되고 그런 지역들은 아니에요. 매우 반포동이잖아요. 잠실동이고 강남구 전체가 해제돼서 뭐 사초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빠질 거랑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키 맞춰서 다 같이 올라갈 네, 거다. 다 같이. 적어도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양극화라는 게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이게 같은 시대를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초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어떤 지표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출산율 반등했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출산율이 학교 출산율이 그래도 0.7이고 인구 소멸 담론을 이걸 반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야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은 왜 이렇게 인구가 모여? 이런 지역들은 인구 감소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막 아이를 많이 낳아요 여기저기. 그러면 과밀이라는 건 미덕이 될 수 없는데요. 인구가 정말 소멸하고 없어진다는 시대에 인구가 몰리는 그 지역은 바로 인구 때문에 이제 반사 이익을 받고 투자자도 대안이 없어요. 인구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고밀 지역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게 부동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뭐 고밀 지역 즉 인구 밀도라는 지표를 봐야 또 부동산에서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장기적인 수급 현황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상급지라고 불리는 곳들, 꼭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상급지라고 불리는 곳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동네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인프라가 좋고 일자리가 모여있다 이렇게 해석을 또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 감소 시대가 아니면 인구 밀도 볼 필요 없는데 인구 감소 시대라서 오히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은 더 선제적으로 투자를 끊고 인프라나 상권이나 계속적으로 뭐냐면 이 저성장이라는 시대에는 핵심은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고 이거 다시 쉽게 말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 각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 인구가 감소한다는 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 혹은 하락 속도의 증가 이렇게들 근거로 삼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사람이 줄어드는데 거기도 얼마 못 가고 가격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말이 필요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인구가 계속 많이 감소했었어요. 한 30만 명 정도. 감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도 감소하고 있는 게 서울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초등학교 지식만 알고 있으면 인구가 꽤 많이 감소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서울 집값은 뭐 인구가 감소 30년 연속 감소했는데 뭐 상당히 근데 높죠. 왜 계속 올라요? 서울 집값은? 그게 바로 서울 우리나라 이제 쏠림인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서울은 인구가 30년 동안 줄었어도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5,000명이에요. 과거에 30년 전에는 16,000명이었어요. 15,000명. 500명 대 전국 평균이 500인데 서울이 줄어들어도 1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전히 집 지을 땅은 없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 살고 있다는 것을 뭐 산수만 해봐도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나 어떤 막 큰일이 일어나서 인구가 반토막이 나도 사실은 제곱킬로미터당 서울은 7,000명이에요. 그 인근의 경기도는 4,000명밖에 안 돼요. 4,000명도 높다 할 수 있는데 서울은 아직도 제곱킬로미터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그렇게 자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줄어들어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몇 년 동안은 영향이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추산해 볼 수 있죠. 지금 30년 동안 감소해서 16,000, 15,000 됐습니다. 그럼 10,000명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은 10,000명, 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이라는 건 사람 살기에 쾌적한 수준일까요? 좀 썰렁한 얘기지만 9월부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노도강. 근데 서초는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에 민감한 지역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이 10,000명이면 부자들에게는 상당히 과밀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대출로 받고 뭐 16, 20억짜리를 내가 18억 대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산을 살고 그리고 대출이 막혔을 때 오히려 그런 가격을 올림으로써 어떤 집값의 그 차단을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점점점 줄어드는 게 서울의 인구가 왜 줄어드냐면 출산율의 그런 하락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건 집값 때문에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밀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 좀 이면적인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값으로 밀어내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그 전후방에서 계속 수요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방어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의 특징을 우리가 탁 그 직관적으로 꼽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서울 인구 밀도 높고 경기도에서는 안양 동안구나 수원 팔달 그리고 수원 영통구 그리고 부산은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인데요. 이런 지역들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도시철도가 촘촘하게 연결됐어요. 서울은 당연히 그렇고 수원에는 수원역 KTX가 있고 광교에는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요. 부산의 연제구라는 곳은요. 인구 밀도가 10,000명이 넘는데 부산 도시철도 1호선, 3호선, 4호선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학원이 많아요. 뭐 서울은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 동래구의 사직동 같은 경우도 학원가로 유명하고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는 안양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평촌학원가가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통망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좋고 그 주변에 일자리도 있습니까? 그 일자리는 사실은 수원과 서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있고 그 외에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사실 일자리가 많다라기보다는 도시철도랑 일자리를 가기 위한 도시철도랑 학원가 연결망이 좋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실제로 연구원님 책을 보면은 빅데이터가 찍어주는 부의 정점 이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여기에서 인구 밀도하고 함께 주목하신 변수가 가구의 트렌드예요. 네. 가구라는 게 이제 생활 단위, 우리 가족들 한 가족 두 가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비슷한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제 공약하죠. 공급할 때. 올해 제 임기 내에 뭐 몇십만, 몇백만 뭐라고 하죠? 가구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사실 아파트의 직접적인 수요입니다. 여러분들 실수요나 뭐 투자 수요 할 때 어느 지역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거기에 수요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가구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그 지역에 어떤 가구가 살고 있느냐. 내가 바라보는 지역에 1인 가구가 많이 사나 2인 가구가 많이 사나 3인 가구가 많이 사나 4인 가구가 많이 사나 다 다릅니다. 수요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실수요든 투여든 접근하는 게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가구의 특성을 좀 봐라. 3인 가구도 뭐 부부 플러스 자녀 가구인데 그 자녀가 초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런 것까지 다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접근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가구 트렌드를 꼭 보시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 트렌드에 따라서 그 동네 주택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그럼 1인 가구가 많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그 미혼 남녀가 많다는 얘기인데 직주 근접이고 교통 좋고 학원은 없을 것 같고 보통 그런가요? 1인 가구들이 주로 사는 지역들 뭐 데이터로도 있지만 제가 뽑아 보니까 흥미로운 건 슬세권이었어요. 슬세권. 1인 가구는 일단 1인 가구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난 가볍게 살고 싶다라는 슬리퍼만 신고 뭐 별다방부터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네, 그래서 난 가볍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해서 1인 가구를 선택하신 경우가 많고 또 1인 가구의 좀 취약점은 아플 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변에 뭔가 다 근처에 있어야 돼요. 병원도 있어야겠구나. 네, 다 근처에 아프면 또 어디 멀리도 못 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슬세권.
이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이렇게 정주하기에는 마땅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2인 가구들이 많은 지역의 특징은 뭐예요? 그 2인 가구는 신혼부부 수요라고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역세권이에요. 왜냐면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그럼 서로 간에 어떤 접점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직장 간에. 그럼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이 또 중요하고 뭐 2인 가구가 뭐 내가 아이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몰세권도 되게 중요합니다. 몰세권, 대형 몰 있는 네. 지역. 쇼핑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에 이제 많이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많이 없어지는 와중에 또 체험형으로 또 힘을 주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체험형들이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가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 몰세권도 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인 가구, 애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3인 가구는 뭐 당연히 학원가가 있는 쪽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은 30평대보다는 35평에서 39평 쪽이 가격이 좀 더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인당 그 주거 면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 아이가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 한 명이 아이가 안 태어날수록 아이 한 명이 되게 귀하게 정말 키우려고 낳는 네. 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뭐 난임이다 해가지고 정말 한 명 같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한 면적에 대한 증평이 있기 때문에 35에서 39평 전세가나 매매가가 높습니다. 3인 가구가 많은 지역들. 4인 가구 이상은 요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가구들이 모여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4인 가구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지금 뭐 여기 있는 목동이나 학원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사설 학원가가 높은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까지 가기 때문에 아직 학원가가 4인 가구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1, 2, 3, 4인 이상의 가구까지 우리가 가구들이 어느 지역에 모여있는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폭이 높고 거래가 잘 되는 건 어떤 가구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주택 수요의 핵심 가구는요. 2인 가구, 3인 가구예요. 1인 가구는 사실은 좀 경제력이나 뭐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를 굳이 매매하지 않고요. 4인 가구는 앞으로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2, 3인 가구는 통계청의 30년 앞으로 2050년까지 가구 추계에 따르면 2, 3인 가구의 비중이 50%입니다. 1인 가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즉 2, 3인 가구가 꽤 오래 버티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 즉 25평에서 34평 혹은 증평 수요 35에서 39평 이런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2, 3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러면 그보다 작은 집이나 그보다 큰 집에 대한 선호도는 줄어들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한정해 보면 서울도 뭐 넓게 살고 싶죠 다. 근데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40평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수요 자체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근데 20에서 25, 25에서 30, 30에서 39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당 주거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1인당 주거 면적 데이터가 작년에 36제곱미터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6년부터 최고치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증가하냐? 코로나 겪으면서 집이 터진다라는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고 그렇죠? 하루 종일 단체 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좁구나. 그게 아주 강렬했던 네.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일단 외형적으로 선진국이에요. 경제적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 넘어선 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좀 주거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들도 면적은 내가 늘리고 싶다라는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뭐 입지도 중요하지만 증평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때 보면 전용 8사를 중심으로 짓느냐 전용 5구를 중심으로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도 달라지고 물론 가격 경쟁력 이런 것도 바뀐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급지를 중심으로 보면 전용 8사보다 더 작은 평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매매도 잘 된다 이런 경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한 평당 사람들이 그 영위하고자 하는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상급지는 요게 꼭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상급지는 비싸죠. 그러니까 한계선이 있습니다. 가격 변수군요. 네, 그래서 가격 변수 때문에 살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는 34평보다는 35, 39로 좀 밀어 올려가는 재고 주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청약은 뭐 25평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거는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입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59평에서 시작할 수 있죠. 25평에서 시작할 수 있죠. 청약은 이제 태어나는 아파트니까. 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상향에 대한 욕구 생기면서 35, 39로 그 이전하는 그런 수요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구 밀도하고 가구 트렌드를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요거 말고 꼭 알아둬야 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그래서 금리라는 거, 금리가 만약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어요. 기준금리 이미 떨어뜨렸는데 은행에서 올려서 지금 4%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의 스프레드 금리가 실제로 시중의 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4.0에서 3자로 언제 바뀌는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말고 시중은행 금리가 3%대가 언제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얼죽신은 뭐예요? 신축이 좋다는데 이게 깨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어디예요?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 야, 신축 좋다며. 여기 네. 미분양 많아.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신축이 끌고 가야 되는데 신축이 못 끌고 가는 지역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것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거래가 실종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을 사려고 한다 혹은 팔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중심에 두고 시점이나 그 지역을 정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거래 감소했는데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유일하게 증가한 게 전세 거래예요. 근데 요즘에 전세 보증받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역들은 좋은 지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증이 되고 그래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건 목돈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전세 거래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좀 많이 이루어진다 월세보다 그런 지역들은 서로 간의 입지에 대한 신뢰, 내가 목돈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상으로는 어떻게 집 사거나 팔거나 할 만합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조금 완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상황은 좀 이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금리의 변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의견 주시는데 점점 가구 수가 줄어서 작은 평수가 인기 있지 않을까요? 정미숙님 이런 의견도 주시고, 아 그래요. 병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결론은 서울로 올라가서 똘똘한 한 채냐 아니면 지역에서도 정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냐. 비수도권 계신 분들은 어떤 선택하시면 좋을까요? 비수도권 계신 분들 귀 기울이시면 좋은 게 오늘 특이점이 발견됐어요. 네. 항상 순 유출이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부산에서 이제 순 유입이 젊은 층에서 시작되고 있고,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놀랐고 저도.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순 유출이 최소예요. 이건 사실은 순 유출이 최소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지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두 가지로 판단될 수 있어요. 부산에서 가장 많이 서울로 아이들을 올려보냈어요. 왜냐면은 경제력이 되니까. 근데 좀 썰렁하게도 이제는 올려보낼 수 없는 그 서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올려보낼 수 없는 갭이 첫 번째로 벌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단지나 뭐 앞으로 이런 차근차근하게 거제 조선산업의 R&D 센터가 좀 지어지면서, 그리고 사실은 말도 뭐 부산의 엑스포가 취소됐긴 했지만 북항 재개발이 일단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공사가 되고 있으면서 좀 일자리가 늘어난다. 기대감도 라는 있고. 부분이 리턴되고 있다라는 게 통계에서 발견돼서, 네. 그래서 부산의 하여튼 고밀 지역들, 뭐 울산도 뭐 조선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제도 최근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상위 단지가 4억에서 4억 3천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선업 부분들이 네. 의외로 조선, 방산, 트럼프가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물가를 뭐 그쵸. 잡는데 오히려 지방에는 호재예요. 왜냐면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조선, 방산 이런 산업들이 다 지방에 있거든요. 아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조영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